누구나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식초인데 식초를 배우고 익히기엔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든다. 왜 그럴까? 옛적의 우리네 어머님들은 식초를 공부하지도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지 않고도 잘만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헝망아리만큼 간단하다. 식초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연이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머리로 지식은 취했지만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지혜를 미처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지성, 감성, 품성,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싶습니다. 소설이나 자기계발, 에세이, 경제경영이 아닌 건강에 관심이 많고 창업에 조금이라도 꿈을 꾸고 계시는 분이라면 귀를 기울이면 좋을 그런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담은 책을 소개하려 합니다. 노벨상을 3번이나 받았고 조미료로도 쓰이며 실생활이나 건강관리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식품입니다. 살균 세정 효과가 뛰어나서 설거지할 때 천연세제로도 쓰이고 샴푸, 린스로도 쓰이며 피부에도 아주 좋다는 이 식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바로 천연 식초,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돈도 되고 건강도 구하는 팔방미인인 식초. 인류가 만든 가장 완벽한 식품이 발효식품이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최고봉은 식초라고 합니다. 오늘은 식초 만들기 참 쉽다며 책을 쓰신 정일윤 선생님 모시고 식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와주셔서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한국발사믹식초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일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책에서 가장 읽고 싶어 하는, 읽고 싶게 만드는 구절을 읽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리곤 하는데 이 구절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식초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네. 식초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식초를 어떨 때 만들어 보면 아주 쉽게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떨 네. 때는 물이 돼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네.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사람이 만드는 게 식초가 아니라 네. 자연이 만드는 것이 식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간섭을 하지 않고 자연의 이치를 네. 알 것인가가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렇군요. 초는 자연이 만들어준다. 예. 뭔가 자연의 섭리를 잘 받아들일 때 인간에게 선물이 되는 게 예. 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뭉클한데요. 예,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뭘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식초를 만드실 때 주로 레시피를 가지고 만드십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레시피를 간 것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서 예. 레시피로 만드시는데 사실은 레시피는 우리가 머리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초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 원리를 터득한다면 저절로 우리가 기억에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에서 어떤 일이든지 굉장히 시작할 때는 쉬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재미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고 어렵게 배운다면 그렇죠. 역시 다시 그 식초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재미있게 배울까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예.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원리를 이해하면 쉽고 재밌어진다라는 예, 맞습니다. 말씀이네요.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예, 어서 강의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뵙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인류가 왜 식초를 사용했을까라는 이유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는 어떤 음식이든지 제철에 나는 어떤 음식을 다른 계절에 만들어 먹고 싶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개발한 방법들이 제일 먼저 소금을 이용해서 소금에다가 저장하는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소금 염자 보관 장자 해서 염장법. 그리고 또 당에다 절여서 먹는 당장법.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식초에다 절여 먹는 산장법들을 개발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히 동양을 중심으로 된장이나 청국장들 같이 어떤 특정한 균을 이용하는 접종법들을 또 우리 식품 저장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햇빛과 바람을 이용한 건조법을 사용하여 식품을 저장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염장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먹는 방법으로는 바로 젓갈류가 있겠고요. 서양에서는 소세지나 햄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장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조청이 있다면 서양에는 잼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청과 잼을 만드는 원리는 너무나 똑같습니다. 조청이라고 하는 것은 식혜를 그대로 졸이면 조청이 되죠. 잼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을 그대로 졸이면 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양이 이 식품 저장법들이 너무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초를 이용한 산장법,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나라에 바로 장아찌죠. 간장과 설탕과 식초를 넣어서 절여놓은 음식, 바로 이게 장아찌고요. 서양에서는 간장 대신에 소금을 쓰지요. 소금과 그 다음에 설탕과 식초를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왜 서양 분들은 간장을 쓰지 않고 소금을 썼을까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잘 던집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양에는 간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장은 왜 없었을까요? 그분들은 메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메주는 또 왜 없을까요? 그분들은 콩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양에도 콩이 있던데? 라고 하는데 콩의 원산지는 바로 우리나라의 만주 지역입니다. 제가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만주 지역이 콩이 많이 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밑에 있는 강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콩두자 마늘만자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이라는 강은 곧 콩이 많이 자라는 곳이다. 그래서 콩의 원산지는 전 세계의 콩의 원산지는 바로 우리 영토였던 만주지방입니다. 만주지방에서 콩이 한반도로 내려오고 중국으로 건너서 그 다음에 13세기가 되어서야 콩이 바로 유럽에 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콩을 이렇게 간장이나 된장을 만들어 먹는 재료로 생각했던 게 아니라 단순히 이것을 말의 먹이 정도로 생각하고 말의 먹이로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간장을 이용했고 서양은 그 짠맛을 내기 위한 소금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산장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재미난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피클을 만들어 먹는데 언제부터 피클을 만들어 먹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이 피클이라는 음식은 놀랍게도 서양의 원래 음식이 아니라 중동의 음식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날씨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채소류라든가 이것들을 드시려고 할 때 채소류가 금방 변해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식초 속에 채소를 절여서 먹었습니다. 오이나 당근이나 양파나 이런 것들을 식초 속에 절여서 먹었던 거죠. 근데 이 음식이 기독교와 함께 그리스를 거쳐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갈라지죠. 그래서 로마 제국으로 들어와서 가톨릭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북쪽으로 향해서 올라가게 돼서 이게 그리스 정교가 되죠. 아니, 그리스 정교죠. 근데 이 그리스 정교가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정교가 되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피클이라는 음식이 로마 지방으로도 전래됐고 한편으로는 러시아로도 전래가 됩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어때요? 겨울이 굉장히 빨리 오죠. 그래서 채소를 만들어 먹기가, 채소를 그대로 보존시켜 놓고 먹기가 힘들었는데 이 피클이라는 기적 같은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를 피클이라는 이름으로 식초 속에 재워놨다가 겨울 동안에 이걸 드시게 됐어요. 근데 이게 유럽의 노마로 넘어갔을 때는 노마는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실제로 채소를 겨울에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피클이라는 음식은 그렇게 노마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492년도 콜럼부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서양의 국가들이 새로운 신천지를 찾아서 많은 함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양에서 출발해서 아메리카를 다녀오게 되면 놀랍게도 선원들 중에 약 50%가 그대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이분들이 항해 중에 어떤 이유로인지 모르는데 다녀오게 되면 피를 토하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병 이름을 우리는 괴혈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은 일종의 신의 저주인가 아니면 풍토병인가 등등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당시에 많은 나라에서 함대를 발견했는데 유일하게 그 함대의 선원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생존해 있는 함대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 함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 함대에는 과연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바로 특이하게도 피클이라는 음식을 싣고 다녔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피클이 왜 괴혈병을 걸리지 않게 했을까라는 이유가 지금은 알고 있죠. 사실은 이 괴혈병은 지금은 비타민C 결핍증이라고 이야기하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타민C만 제대로 복용하면 전혀 걸리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과일이나 채소는 일절 싣고 갈 수가 없죠. 90일에서 100일간 항해하는 중간에 설사 싣고 갔더라도 전부 다 말라버리거나 썩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비타민C 섭취를 못해서 걸렸던 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식초는 채소의 비타민C를 그대로 보존시켜주는 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 이 피클이 바로 널리 먹게 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식초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식초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식초는 사실은 신맛이라고 이끌어지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 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신맛을 갖다가 들어있는 물질을 우리는 초산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식초는 초산이 들어있는 물이다. 그래서 초산의 초자와 먹는다는 먹을 식자를 붙여서 식초라는 이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식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식초를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라는 것은 식초를 만드는 종류가 아니라 우리가 식초를 어떤 종류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용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우리 반찬이라든가 냉국 등에 만들어 먹는 것 같이 일종의 조미용으로 쓰는 식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미용 식초로는 현미식초나 우리가 사과식초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음료수로 만들어 먹는 음용용 식초가 있습니다. 음용용 식초. 여러분들이 카페를 가시든 아니면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가시든 우리 음료수를 만들어 가지고 가실 때 그 음료용으로 식초를 가지고 다니십니다. 근데 이 음료용 식초의 특징은 하나는 무슨 특징을 갖고 있냐면 물론 맛과 향도 뛰어나야 되지만 색깔이
예뻐야 찾게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이라든가 노란색이라든가 이런 식초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성 식초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식초를 찾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식초 속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성분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을 생각 고려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능성 식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식초로는 우리가 식초에다가 여러 가지 향신료 또는 당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만든 소스용 식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초는 이렇게 조미용, 음료용, 그 다음에 기능성 소스용 식초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식초가 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식초를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 식초 시장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 빙초산이라고 하는 식초만이 존재했습니다. 이 식초는 무려 1920년대 초 일제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쌀이 공출을 당하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식초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또한 집에서 식초를 만들어 먹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식초를 만들어 먹는 것을 금지시킨 게 아니라 사실은 술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식초는 술로부터 만들어지다 보니까 술을 만들지 못하니 식초 역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바로 빙초산이 수입돼서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이 빙초산이라고 하는 석유로부터 뽑은 합성 식초만이 우리나라에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에 1980년대 바로 지금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 양조식초라고 하는 주정 발효 식초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정 발효 식초가 등장했을 때 얼마나 획기적이었겠어요. 빙초산을 드시다가 이제는 우리가 발효 식초를 먹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조 식초는 주정을 발효한 식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일이나 곡물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사라져버리고 오로지 알코올만 가지고 만드는 식초였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바로 우리 장인들 중심으로 해서 식초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이 식초 중에서 바로 대기업들이 음료용 식초를 개발해서 판매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우리 민간에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식초는 건강에 좋은 것이야 라는 이런 이야기가 퍼져가고 많은 식초 강자들이 개설되고 하면서 바로 기능성 식초 시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초 시장이 이렇게 쭉 변해가지요. 그러면 현재 식초 시장의 현실은 어쩔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미용 식초 시장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들의 전문 분야입니다. 여기를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자 하려면 아마도 최소 엄청난 금액을 투입해야만이 그 친구들과 같은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또한 음료용 식초 분야, 이 부분을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조금씩 만들어 먹는 것은 쉽게 만들어 드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기업화하고 만들어내려면 여러분들 우리 음료수 공장이 얼마나 규모가 큽니까? 이 역시 우리 시니어나 청년들이 접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기능성 식초 분야. 근데 이 기능성 식초 분야는 사실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분야이기는 한데 이미 2000년대부터 시작했던 장인들의 이미 마당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장인분들이 이 시장을 이미 점령하셨어요. 많은 장인들이 이미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초를 만들어서 출시했을 때 과연 우리 식초를 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기농이나 기촌을 하게 되면 우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시골에 기농을 하셔서 우물을 파기 시작하셨어요. 우물을 얼마쯤 파셨냐면 석 달, 열흘, 다시 말씀 100일 동안 우물을 파시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우물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왜냐?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 우물을 구하기 위해서 석 달, 열흘 동안 파셨는데 손이 다 부르트도록 파셨어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파셨어요. 근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물 오늘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그만 파시지요. 근데 왜 그렇게 계속 파고 계세요? 하니까 이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혹시나 내일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우물을 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옆에 어떤 젊은 친구가 귀농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역시 와서 선생님 우물 나와요? 안 나와. 저 우물 파려고 하는데요. 아, 우물 파지 말라니까? 하는데 이 친구는 어때요? 우물이 꼭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물을 또 파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친구가 우물을 판 지 일주일 만에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 100일을 파시는 분은 열심히 안 해서 우물이 안 나왔을까요? 이분은 일주일 만에 우물을 팠습니다.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은 열심히 해서 나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수맥을 짚어냈던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방향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나오는 것을 정확히 짚어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식초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느 곳이 우리가 말하는 수맥일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식초를 만들어서 파시지만 팔리지 않는 식초가 있고 팔리는 식초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에게 식초를 만드신 분들에게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식초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식초 하면 될까요? 하시면 이분들 대답이 대부분이 식초 하지 마세요. 식초 안 팔려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대다수가 팔고 있는 바로 수맥을 잘못 짚은 식초를 만들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식초 시장은 계속 변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의 식초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년 후의 식초 시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 식탁이 현재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듯이 요새 최근에 우리들의 식탁입니다. 샐러드와 빵과 고기와 뭐 이런 것들이 잡다하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식초가 사용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의 식단이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현재 마트를 가시면 소스 코너가 날이 갈수록 진열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소스에 식초가 사용되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소스의 30에서 40%는 식초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조미용 식초도 아니고 음료용 식초도 아니고 기능성 식초도 아닌 소스용 식초에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소스용 식초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저 식초입니다. 저 식초가 무슨 식초 같습니까? 저 식초가 발사믹 식초라고 하는 식초입니다. 바로 소스용 식초의 대명사인 발사믹 식초가 10년 후에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식초 시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있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만약에 사업할 수 있는 분야라면 기능성 식초 분야와 발사믹 식초가 있는데, 이 식초 시장이 현재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초를 처음으로 공부한 게 2012년쯤 됩니다. 이 당시에 기능성 식초 시장이 약 7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입되는 식초 시장이 약 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3분의 1 정도로 수입이 되고 있었고, 약 70억이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초창기 때 바로 이 70억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 70억 시장이었던 기능성 식초 시장은 약 130억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때 수입되던 5개 시장은 이때 2017년도에 무려 500억이 수입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초 시장은 2배가 커지지 않았는데 수입되는 식초는 무려 얼마입니까? 100배가 커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2019년 말로 이 기능성 식초 시장은 다시 답보 상태에 들어가서 현재 100억대 시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이 100억대 이야기하고는 이 기능성 식초 시장은 오뚜기라든가 이런 대기업 제품의 식초가 아니라 우리 장인들이 만드는 식초입니다. 다시 말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분야의 식초가 약 100억대에서 현재 시장이 멈춰 있다. 그러니까 장인분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식초가 옛날보다 예전만 못해.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식초 농가가 무려 285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숫자가 늘어왔죠.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소비하는 기능성 식초 시장 자체가 100억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어때요세요? 업체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는 시샘말로 나눠 먹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매출이 갈수록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식초 시장에 뛰어든다면 이것은 앞서 하신 분들도 매출이 떨어질 거고 나 역시도 시장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분야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발사믹 식초는 2019년 말로 얼마까지 늘어났냐면요. 750억 시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인들이 만드는 식초 시장의 7.5배가 수입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분야는 어떤 발전이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발사믹 식초는 원래 이태리 북부지방 모데나와 네지오 에밀리아 지방에서 만드는 포도로 만든 식초입니다. 근데 지금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와 같은 식초는 이 전통 발사믹 식초라고 하는 식초이고요. 또 우리가 시중에서 소스용으로 많이 드시고 있는 것들은 상업용 발사믹 식초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저 전통 발사믹 식초는 저 병들이 100ml짜리 병인데요. 100ml 한 병에 거의 20만 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레스토랑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아니면 우리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발사믹 식초는 상업용 식초로서 약 한 5천 원에부터 약 4만 원대까지 판매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사믹 식초 분야에서도 어떤 쪽을 따라갈 것이냐라는 거죠. 전통 방식을 따라갈 건가 상업용 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시장은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사믹 식초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세계 시장의 약 34%가 발사믹 식초입니다. 전 세계에서 팔리는 식초의 34%가 발사믹 식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우리 중국이죠. 중국 분들이 굉장히 식초를 많이 드십니다. 드시는데 바로 그 쌀 식초는 겨우 4%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발사믹 식초가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뜻이 되겠죠. 지금 식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드시는 식초는 약 1년에 0.7리터를 드십니다. 물론 가정에서 실제로 쓰는 것은 그렇게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살균용으로도 쓰고 여러 가지 용도로 합쳤을 때 소비량이 0.7리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도 식초를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밥에다가 식초를 뿌려 먹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일본은 밥에다 식초를 뿌리지요. 그게 뭐죠? 초밥이지요. 그죠? 일본은 이렇게 밥에다도 식초를 뿌려 먹을 만큼 많이 드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약 0.7리터를 먹지만 이분들은 2.1리터를 소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럽은 바로 이 발사믹 식초의 고장이죠. 여기는 1년에 약 3.0리터, 우리보다 4배 반을 드십니다. 그 다음에 중국이 식초를 가장 많이 드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1인당 3.5리터를 드십니다. 바로 이 식초들이 어떤 식초냐면 소스용으로 음식에 넣어 드시는 식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리서치 기관에 제가 의뢰해서 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러면 미래의 이 발사믹 식초 시장이 미래에도 계속 확대될 것인가 보았는데 저기에 지금 예측한 결과표입니다. 미래에도 33.1%. 역시 세계 시장의 3분의 1은 발사믹 식초가 차지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발사믹 식초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는 발사믹 식초를 750억을 수입해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발사믹 식초를 판매하는 양은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작합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장이 되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들죠. 이미 장인들이 존재하지만. 근데 우리가 발사믹 식초를 지금부터 10년간을 만드신다면 우리가 장인이 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 청년들이나 시니어, 은퇴하신 분들이 바로 손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 발사믹 식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식초 만들기를 어렵다고 이야기하시죠? 아니요. 식초 만들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식초는 자연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그랬죠. 자연에게 우리가 과일을 닦아서 넣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의 사과식초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서양의 금발이신 할머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이분이 저에게 식초는 신이 만들어준 선물일 뿐이에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식초를 만들고 계신 여러 가지 장면들을 사진에 찍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사진을 찍겠다고 하면 사진 찍는 것을 상당히 거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장인분들이. 그래서 이분들한테도 아주 정중하게 제가 사진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이분이 서양인 특유의 제스처로 어깨를 올리시면서 No problem. 사진 찍으세요. 이 안에는 내 비밀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단지 신의 비밀만이 있습니다. 저는 사과를 깨끗이 씻어주고 잘라주고 으깨주는 일만 제가 했을 뿐 나머지는 자연이 한 겁니다. 그래서 제 비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어떤 것을 사진을 찍으셔도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떤 연세가 들어가시든 크게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고도 자연의 힘을 빌려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식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K푸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나라 K푸드 중에서 발효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5대 발효식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치, 그 다음에 장류, 그 다음에 젓갈류, 그 다음에 술, 그리고 식초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유일하게 3개화가 이미 이루어진 식품이 있습니다. 3개화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김치를 수출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에게 김치 먹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고추장 먹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술 먹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3개화가 이루어진 식품이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먹는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뻗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식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양에서는 발사믹 식초를 만들 때 저런 오크통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옮겨가면서 약 12년에 걸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앞으로 K 발사믹을 한번 제조해 봐서 세계 시장 문을 두드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 마당에 있는 식초 항아리입니다. 저 식초는 항아리는 고창에 있는 옹기업체에 주문을 해서 저 항아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발사믹 식초를 이용한 어떤 용기를 크기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서 우리가 식초를 만들어서 우리는 K 발사믹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시장에 뻗어나갈 것입니다. 제가 고창의 어떤 농가에 촬영차 오신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최불안 선생님을 뵌 적이 있어요. 최불안 선생님께 K 발사믹을 말씀을 드렸더니 왜 발사믹이 있는데 굳이 K 발사믹이에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팝송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자라면서 팝송은 영국과 미국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들처럼 옷을 입고 그들처럼 머리를 하고 노래를 부르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노래를 부르죠? 우리식대로 노래를 부르고 우리식대로 춤을 춰서 바로 K-팝이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서양의 발사믹이 아닌 우리만의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K 발사믹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려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K 발사믹이 만들어지는 곳들은 저렇게 고창이라는 곳에서 복분자 발사믹, 파주는 산머루가 유명하죠. 그래서 산머루 발사믹, 남해의 유자를 이용한 유자 발사믹, 양구의 사과 발사믹, 나주의 배 발사믹, 이렇게 각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발사믹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실 생각이 없으신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라북도 고창은 이 알려지기를 선운산, 무슨 풍천장어, 복분자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여기에는 또 복분자가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래서 이 복분자를 이용한 바로 발사믹 식초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동참하셔서 우리 식초 시장에 한번 발을 담가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역사 강의를 하나 들은 것 같은 그런, 저는 식초 강의를, 식초와 건강, 여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강의를 듣게 되나 보나 했다가 너무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선생님 강의를 들으신 분들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도 지금 이해가 갑니다. 이제 식초 이야기를 들으러 왔다가 식초인문학, 발효인문학을 배우고 간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강의를 하시게 되는지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은퇴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내가 살아온 이야기 또 네. 앞으로 살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굉장히 출세했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떤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때 제가 이제 공부했던 이 식초를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식초 이야기 해드릴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안에서 제가 곧 식초는 자연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을 배우고 그 안에서 자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자 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오늘 강의 듣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관계도 발효이고 숙성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식초에서 그런 자연의 섭리를 배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발효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에서 일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예. 전공도 공학도였고 그리고 패션 회사 CEO였다라고 전해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어떤 계기로 발효에 관심을 갖게 됐고 식초에 이렇게까지 전문적 영역까지 깊숙이 들어가게 되셨습니까? 사실은 제 부모님들 두 분이 네.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어떤 암에 대한 공부를 하다가 결국 우리가 먹거리와 관계 있다. 그래서 먹거리 중에서 이제 발효식품을 제가 공부했는데 네네. 사실은 발효 끝이 식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식초를 이제 공부하게 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패션 회사를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의할 때 제목이 패션 CEO가 들려주는 식초 이야기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제목이 또 재밌다고 또 네. 강의를 들어주셨어요. 강의가 더 멋스럽고 재미있을 것 같다, 스타일리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이고, 이력도 특이하시고 지금 현재 선생님께서 식초 외에도 재능 나눔 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NPO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단체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50 중반이 돼서 대학을 졸업하고 통상 30주년이 되면 홈커밍 데이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홈커밍 데이 때 이제 교수님을 모시고 식사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교수님이 자네들 나이가 몇쯤 되는가 해서 50 중반입니다 했더니 그 나이가 참 좋은 나이인데 이제 자네들이 은퇴를 나이가 다 됐네 하면서 50이 지천명의 나이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돌아와서 지천명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천명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하늘의 명령을 아는 나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하늘이 내한테 이 땅에 보내셨으면 잘하는 거 뭐 하나를 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요 놀랍게도 가장 싫어했던 사실은 부모님이 교육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직을 제가 갖고 싶지를 않았었어요. 네. 근데 바로 내 DNA 속에 이 교직에 대한 피가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예, 하는 것을 제가 잘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결국 50이 넘어서 이제 우리가 내가 그동안에는 내가 무언가를 경제적인 활동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가치적인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재능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이제 재능 나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재능은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주는 기부가 아니라 서로 나눌 수 있는 나눔이다.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현재 한 1,300여 분이 함께 활동을 해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으신 바람이나 희망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개인적으로야 뭐 누구나 갖고 있듯이 건강하고 네. 웃음이 있는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네. 고창은 제가 17대 조부터 살아오셨던 약 500년을 살아오신 제 본향입니다. 근데 이 고창에서 바로 이 식초도시를 만드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일에
식초 도시 선포식이 있었고요. 이번에 식초 특구로 지정받았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 네네. 11월 8일 날 또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식초 도시로 인정받는 식초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이 고창이 다시 말해서 먼 미래의 먹거리, 천년의 먹거리인 식초 도시가 아. 만들어지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선생님의 꿈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의 꿈을 이루시는 게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했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에 섭취하는 영양제 종류가 늘어가는 걸 보면 나이가 든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식품들을 찾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요. 가능하면 우리 자연에서 찾고 그리고 식품에서 우리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생활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식초를 가까이 하는 일상이 건강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식초가 들어간 음식을 좀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입맛도 건강도 모두 지키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만한 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